예고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며 우리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조선의 도움을 원하는 건 꽤 시간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관세 협상과 함께 마스가라고 하는 굉장히 좀 트렌디한 그런 키워드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내적인 발전을 통한 그런 기회라기보다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에 의해서 이게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상성과 함정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Good job. Okay, questions, please. We're going to have some very serious discussions about different things, including trade, wher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그 대형 조선소가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화 제철소입니다. 왜냐하면 선박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자재가 철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강철 중에도 자동차나 이런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조선 선박에 운영되는 강재는 20mm 이상 굉장히 두꺼운 우리가 후판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판을 공급할 수 있는 일관화 제철소가 반드시 멀지 않은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다, 그중에서 부동해, 얼지 않는 바다가 가까이와 접하고 있어야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이제 인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세 번째는 적당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는 너무 추운 경우에는 그 소위 작업할 수 있는 날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은 보면은 뭐 다른 조건들은 맞지만 안 되는 이유가 기후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이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실제 그 유효일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는 인력입니다. 조선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인력들, 또 실제 조선소 야드에서 굉장히 어떤 그 고기능이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4가지를 다 충족을 합니다. 일단 뭐 현대나 또는 포항제철 같은 일관화 제철소가 2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날씨. 특히 이제 그 중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런 한반도 전역에 있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조선소는 주로 그 남해안, 그 다음에 울산 정도. 딱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얘기한 4가지 조건과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대형 조선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모아 보면은 우리나라의 남해안, 그다음에 그 일본의 뭐 도쿄를 중심으로 한 전후,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를 중심으로 한 딱 그 벨트가 지금 얘기한 4가지 조건을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누구나 이제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HD 현대라든가 삼성,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대형 조선소는 모두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당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중공업에 투자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전 세계 조선 그 시장을 압도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뭐 석유화학공업과 제철이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된 상태에서 그런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수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전국을 헬리콥터로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고 헬리콥터 100만 편, 200만 편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적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 깊이도 맞아야 될 거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조선의 메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거제도에는 많이 옥포가 있고 지세포라는 데가 있고 장승포라는 데.
그래서 조선소 3개를 여기다 만들고 이 관련 산업들을 다 거제도에 다 막아가지고 그냥 조선하면 거제. 예? 옥포가 땅이 제일 좋아. 앞에 섬도 있고 그래가지고 태풍이고 뭐고 거긴 절대 안 와. 이순신 제독이 거기를 본부로 삼을 정도로.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 남궁연 씨라는 분인데 꿈이 많은 그런 기업가인데. 그래서 옥포 땅을 남궁연 씨한테 줘서 당신 여기다. 그 당시에 이제 나머지 기업인으로 이제 조선소를 할 만한 사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하고 정종 회장인데 이병철 회장한테 지세포에다가 하라고. 죽어도 조선을 안 하시겠다. 끝까지 안 하시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막 남겨놨어. 그래서 내가 다시 이 회장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서 마지 못해서 지세포 조선소를 삼성에서 맡았다. 장승포에는 현대인데 현대는 처음에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도 하라니까 자기 울산에다 하겠다. 그래서 울산으로 가서 지금 거제도에 조선소가 2개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구에 대한 그 집념이 강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조선 산업을 하자고 계획을 만들었거든. 당시에 내가 만들었던 조선 산업을 왜 해야 되느냐. 세계 조선 산업은 변천돼 나갈 건데 이론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당시 만들었던 차트 하나야. 한 800페이지 되는 서류가 있어. 사람들이 조선 산업 한다니까 일본이 조선 제1국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거 흉내내면 될 거 아니에요. No. 일본을 뛰어넘어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당시 다른 조선소가 요만하다는 나는 이만한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을 따라가서 일본이 10만 돈짜리 매력이니까 우리도 10만 돈짜리 만드는 조선을 만들면 안 되겠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때 내가 생각하길 세계 경제 규모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면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요만한 배로 10만 돈씩 나르던 거 앞으로는 50만 돈짜리로 배로 나르면 더 빨리 나르고 더 싸게 나를 거 아니야. 그래서 대형화가 될 거다. 근데 세계 어느 조선소도 큰 배를 질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 다 조그만 것만 되지. 그래서 나는 큰 걸 만드는 걸 해야 되겠다. 가장 큰 배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들어낸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뭐 LNG, 쇠빙 LNG 선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력. 그리고 LNG 운반선이 부가가치가 높아요. 상선 중에 제일 비싸요. 북극해에서 그런 자원 전쟁이 이루어지면 얼음을 깨고 와야 되잖아. 얼음을 깨야 되려면 한 맨 선박 맨 앞에 얼음을 2.1m까지 깨야 돼요. 그러면 특수한 장비가 들어가요. 쇠빙 LNG 선박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더 비싸지 돈이. 더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쇠빙 LNG 얼음을 깨고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오션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부가치다 그러면 되게 비싼 배 또는 뭐 화려한 배를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고부가가치의 정의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게 부가가치라는 거는 투입된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모든 종류의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를 보자면 LNG 운반선과 그 다음에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보통 요즘에 뭐 그 TU라고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보통 대형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컨테이너 박스를 10,000개, 20,000개씩
운송을 합니다. 그런 대형 컨테이너 박스들을 선박에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컨테이너를 로딩할 수 있는 슬롯의 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컨테이너선의 정교한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의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정말 일품 수주, 하나하나 다른 그런 수백 척의 선박들을 타 선주가 원하는 기한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의 이제 상대적인 가격의 비교를 보자면 가장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은 벌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물선이라고 곡물이나 광물을 운송하는. 그 다음이 이제 유조선.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보통 이런 벌크와 유조선 시장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대형 LNG 운반선 같으면 보통 한 3억 불 가까이, 2억 5천만 불에서 3억 불 가까이. 그러니까 그 배 한 척이 아마 환율을 고려하면은 3천억 이상이 되는 거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2억 불 이상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산업의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고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